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전주 자림원 사태 그리고 올해 장수에서 밝혀진 사건, 이 공통점은 이 장애인을 상대로 한 학대 사건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공식적인 장애인 학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규 팀장님, 최창현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JTBC에서 역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먼저 보시고 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이곳의 원장과 이사장은 장애인들을 수시로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풀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잘 못 들어갔고요. 파이프를 가지고 꺾어버리자고요. 요거면서 죽으려고 한다면서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지난 2017년에도 전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지적장애 여성이 시설 원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집단시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지난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전북이 63건으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더욱이 전체 학대 신고의 절반 이상은 기관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 비신고 의무자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으로 시설 내부에서 신고나 고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설장이 왕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직원들은 이제 자기의 그런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도 잘 이런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북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172곳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빼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뉴스 리포트 내용 가운데 글쎄요,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저는 잘 알 수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장애인이 집단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나눠봤더니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다. 이거 뭐 좀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전라북도가 뭐 문제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지금 올해 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국 현황으로서 봤을 때는 전북이 지금 두 번째로 학대 사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1년에서 2005년 자료를 보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통계를 봤더니 10배가 증가한 걸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권 감수성들이 상당히 저조되어 있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것도 차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감수성도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발달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증과 중복장애를 포함하면 거의 95%가 발달장애인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자기결정권의 문제, 방송에서도 아까 화면을 통해서도 봤지만 운영진에 대한 그런 이용자들에 대한 응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좀 많은 측면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그만큼 좀 높아진 측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하나하나씩 좀 주요 대목만 좀 짚어보면서 일단 좀 실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어떤 장애를 안고 있나 그 유형별로 나눠 본 건데 직접 장애인이 66%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체가 불편하신 지체장애
보다도 훨씬 10배 달할 정도의 비율로 보면 되어 있죠. 추창희 대표님, 저렇게 지적장애인들이 학대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뭐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 자기 항변을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이 그거를 받아내서 의사소통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마치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인종학살이 좀 연상이 돼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절대적인 국가 권력에 의한 강력한 국가 폭력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민주화돼 있잖아요.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좀 연성화된 폭력이다. 국가가 직접 하기보다는 국가 유임 사무를 맡고 있는 거주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시설 그리고 미분화된 이러한 그 권력 관계 속 힘의 우위 속에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유형 중에서도 제일 취약계층이거든요. 이런 장애인 중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마치 인종학살과 같은 학살이다. 왜냐하면은 또 하나 그 지점이 뭐가 있냐면 단순히 1대1 간의 개인 간의 싸움 내지는 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그런 학대라는 점입니다. 저런 실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배워야 될 것은 그렇다면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감시망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전국 조사이긴 한데요. 제가 전라북도 권익옹호 기관에서 작년 2018년 기준 학대 유형에 대해서 사례 판정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아봤더니 방임, 유기, 경제적 착취,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가 이렇게 분류별로 나와져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해본 경우 약 81%가 발달 장애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학대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장애 유형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 유일하게 법률로 지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이 발달장애인 그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만큼 전문성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15가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지체장애인에 관한 권리를 위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느냐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적 흔히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 그만큼 보호가 필요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알겠습니다. 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 상식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짧게 좀 여쭤보는 건데 지적 장애인의 범주 안에 발달 장애인이 들어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음 좀 통계를 좀 볼까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어떤 학대를 받고 있나 유형별로 좀 이것도 본 건데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 경제적 착취, 방임, 정서적 학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뭐 한 가지만 따로 떼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이제 신체적 학대나 경제적 착취 부분은 이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거주시설 같은 경우 봐도 그렇고 아까 사례에서 나온 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그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 착취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제적으로 일반 이 지역사회 생활할 때는 정서적 학대, 즉 언어에 의한 하대라든지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런 정도는 신고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이것도 크고 또 통계 자료에서 보면 성폭력이나 성추행, 즉 성적 학대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기보다는 예, 예. 직접 사법기관이나 예, 예. 지금 권익옹호기관보다 더 일찍부터 있어왔던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이런 쪽으로 신고가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단순히 건수로만 비교할 수 없는 게 여러 학대 유형 중에서 성적 학대가 그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정도는 가장 상처가 깊고 예, 예. 치유 과정도 힘들다. 예, 예. 특히 성폭력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들이에요. 예, 예. 더 엄밀히 하면 발달장애 여성 예. 장애인들인데 예. 이 치유 과정까지 고민하면 그건 성적 학대는 다른 건수에 비하면 적을지 몰라도 상처는 더 깊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지원이나 회복 과정들이 중요한데 이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대한 우리 제도가 있냐? 또 없거든요. 예,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 학대 피해자 쉼터라든지 예. 그리고 성폭력 당한 여성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쉼터 제공들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적 학대 부분 상당히 좀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살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예.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그 복지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짚어본 겁니다. 높은 것부터 차례로 보면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이 가장 많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이라든지 일터가 있고요. 이것과도 연동이 되는 관련이 있는 통계인데 다음 거 보시죠. 장애인 학대를 그럼 누가 하느냐 봤더니 장애인 시설 그리고 또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돌봐야 될 가장 최일선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학대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 및 친인척, 이웃이나 고용주 같은 타인에 의한 것이 세 번째가 됩니다. 자, 복지시설에서 또 그리고 복지시설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저렇게 장애인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그냥 저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팀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지금 복지부 자료인데요. 예. 저도 이제 그 우리 지역의 현안을 좀 가지고 권익공호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유형 현황을 보면 재가장애인 67%, 그다음에 시설장애인이 33%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볼 것 같으면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가 적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죠. 이 통계로만 봐서는 오히려 집에서 생활하시는 일반 이웃과 굉장히 나와 가깝게 살고 있는 분들이 훨씬 침해 사실이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가장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오히려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열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누차 그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저는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사회복지 생활재활 교사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나 시스템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한 개인의 공무원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중증장애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케어를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4.7명당 2명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5명을 서비스를 지원하게 돼요. 중증 시설에. 과연 이것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제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 인권 실태 조사를 총괄팀장을 맡으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간을 수도 없이 돌아봤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가다 보면 종사자들이 코뼈가 부러지거나 이빨이 나가거나 수도 없이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라고 국가는 하고 있지만 시설에 세밀하게 들어가서 현장을 보게 되면 기본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 오는 충돌,
여기에서 오는 불가항력적인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재가장애인들이 67%로 나왔는데 더 심각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접수되는 사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여성장애인들의 성문제, 특히 도시보다는 시골일수록 여성장애인들의 그 성적인 노출이 굉장히 심하다. 뭐 경제적 착취,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매우 위험한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을 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활동지원사, 공공후원기관 이런 것들이 전혀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복지정책 등만 만들어놨지 이런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내포되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재가장애인 67% 이건 가능한 저는 프로테이지로 보여집니다. 복지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대 행위, 좀 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가장 이게 이제 우리 통계에서 한 번 더 곱씹어 좀 봐야 되고 이걸 잘 진단해야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처방을 잘 해야 하거든요. 보면 이제 재가장애인 비율이 여기에 이제 통계 자료는 많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70여 곳 정도 되고 여기에 있는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1,7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발달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1,700명을 대상으로 이 정도 학대 사건이 나오고 전체 학대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권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재가장애인들은 전라북도에 전체 재가장애인 13만 명 정도 되고 13만 명 중에 1,700명이 거주시설에 있는 거예요.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 수하고 1,700명 중에서 나오는 학대 사건 이건 굉장히 노출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주시설에 대한 제도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강도, 종사자들의 노동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거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제도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점을 잘 봐야 된다. 어차피 원인과 대책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요. 제도적 결함, 제도적 측면 말씀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뭘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 적시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학대 사건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사전 예방이죠. 그다음에 학대 사건이 있게 되면 조기 발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후 조치를 해야 돼요. 잘 조사 및 사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핵심은 아까도 여기에 좀 나왔지만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최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신고가 잘 안 되고 조기 발견이 안 될까?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후 조치 문제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사회는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사회적 분노가 굉장히 심하죠. 언론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및 그다음에 이후 사후 관리가 이용인 중심의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조사만 하고 가해자 처벌에는 우리가 능숙할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이거든요. 이게 안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크게 사전 예방 그리고 조기 발견, 사후 조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짚어보자면 가장 늦게 말씀해 주신 사후 조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전라북도에서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장수 모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좀 그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제가 조금 폭넓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모 시설 중에 하나가 그 아동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주 시설이죠. 아동이라면 6세에서 18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가게 되면 아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동으로 입소를 해서 성인까지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동으로 입소를 해서 6세에 입소를 해서 30, 40, 50까지 시설에 계시는 겁니다. 평생을 계시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시설을 우리가 아동시설로 거주시설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성인들이 다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 3자의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티오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법적으로 따진다고 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18세가 넘어가면 다 탈시설 하시고 귀가 주추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지자체에서 아니요. 지자체에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계속 이거는 복지 패러다임이나 시스템 복지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번에 우리 지역의 그 장소의 모 시설에서 있었던 그거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를 타고 간다고 해서 잘 간다고 정비가 되지 않으면 탑승자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책이 옳으냐를 봤을 때는 저는 민간 대책이 전문가들의 우리 최 대표님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검증된 이 대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봄에 2월 달에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10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전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말한 그 남원의 모 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전주 자림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대책다운 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책을 논의한다 할 때는 그야말로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민관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띄워야 되는데 저는 전문성에 있어서만큼 매우 의심스럽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후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인권 침해가 있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지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에 있어서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돌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늘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면 가해자 응징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 처벌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거예요. 회복. 회복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라북도 권익공허 기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권익공허 기관 사건 접수 상담하고 조사 나가고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사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굉장히 미흡하다.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가장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사전 예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전 예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인권에 대한 학대에 대한 가장 예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이 거주시설에 있는 문제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은 누가 책임질까요? 당연히 근무하는 종사자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종사자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인권의 감수성이 기본이거니와 이런 제도를 지금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전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깊이 말씀을 시간이 짧아서 드릴 수는 없지만 거주시설의 그 생활재활교사를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이 장애의 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조차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이도를 높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시설은 더더욱 그렇고요. 이랬을 때 전체적인 어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봤을 때 종사자들의 인권의 감수성, 시설의 운영의 가치와 철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거주시설에 있는 이용자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 얘기고 조금 더 소리를 말씀드리면 올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됐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생겼습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왜 사회적 인식 개성은 법정 교육화하지 않는가? 우리가 왜 교과목으로 복지 과목을 넣을 수 없는지 이 장애에 대한 인식, 최근에 서울에서 발생한 서진학교의 이 사회통합에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은 열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돼서 좀 그 말씀을 마무리 말씀 삼고 또 오 팀장님 말씀 듣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제도적 미흡함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이번 제가 이제 중앙권익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좀 위험하게 제가 보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제도의 미비 내지는 거수시설 정책에서 이제는 장애인 노동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통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거주 시설이 심각하고 그리고 복지 종사자들이 내지는 가족들이 제일 많이 그 가해자로 이렇게 통계상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장애인 노동 일자리 그 부분에서는 상대로 적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 신체적 학대나 이런 가해 정도에 있어서 미흡하고 정도가 약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요. 장애인들이 자꾸 비장애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하다 보면 자기 인권의식 내지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거주시설이나 이런 데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들과 복지 종사자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야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 강화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애인 노동 정책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하지 않으면 거주시설이나 제도적 미흡만 이야기하면은 이 학대나 인권 침해가 내년이나 내후년가도 지금의 현재 수준에서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장애인들이 그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시간에 좀 쫓겨서 오중희 팀장님께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참 아쉬움이 많는데요. 저희가 뭐 스웨덴처럼 이렇게 복지 국가 책임제로 갈 수 있는 그 여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을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4년도부터 장애인 복지부 인권 거주 실태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그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당사자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자존감이나 행복감이 굉장히 높은 거주인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장수 모 시설에 대한 이 모 방송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우리가 3세대 인권 문화에 살고 있는데 이 장애인 거주 시설이 마치 모든 그 인권의 학대가 발생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렇지 않은 시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 탈시설이냐 시설이냐 문제는 흑백 논리로 따져서는 되지 않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접어야 될 시간인데 오늘 그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그 약자적인 위치에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학대, 이 범죄이기에 앞서서 야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마치면서 순서를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